법률사무소 하랑의 정일순 변호사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일반적인 소송, 민사, 가사, 행정의 소송을 준비하실 때 변호사 선임 단계부터 재판의 일반적인 과정을 말씀드렸다면, 오늘은 이와 달리 진행되는 형사소송, 제일 걱정되시고 두려움도 있는 소송이실 텐데요. 형사소송이 일반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형사재판이 열리게 되었다는 것은 이미 경찰, 검찰 단계, 수사 단계를 지나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본인이 어떤 죄로 수사를 받았는지는 알고 계실 테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검사님이 혐의가 인정된다, 판사님이 판단을 해주시라 라고 기소 또는 공소 제기가 된 상태입니다. 공소가 제기되었다는 것에 관해서 공소장과 함께 기일이 언제 잡힐 것이다, 그리고 의견서라는 형식으로 아주 친절하게 항목별로 체크할 수 있게 법원에서 그런 우편물을 송부를 해주십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나 형사소송과 관련된 우편물을 받아보셨다면 정말 단 한 번이라도 법률사무소 변호사님의 상담이라도 받아보시기를 권유를 해드리겠습니다. 형사소송 절차는 제1회 공판 기일이 열리게 되는데요. 민사소송과 달리 변론 기일이라고 하지 않고 공판 기일이라고 합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고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라도 법정에 여러 차례 출석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또다시 법원 단계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꼭 큰 죄가 아니더라도 한 10만 원 정도의 절도, 이런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이 징역형이 선고될 리는 없어도 재판에 출석하지 않으면 그 자체로 구인영장 또는 구속영장이 발부 사유가 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재판은 성폭행 범죄 등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공개 재판으로 열리는 것이라서 내 재판을 다른 사람도 볼 수 있지만, 역으로 일찍 오셨다면 다른 사람들의 재판도 내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이 되신다면 조금 더 여유 있게 오셔서 앞 사람의 재판을 하는 과정을 지켜보는 것도 본인이 어떻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고, 또 누가 친절히 안내해주지 않습니다. 자기의 출석이 불출석으로 되는 불이익도 피하실 수 있습니다. 재판에 출석을 하게 되면 자신의 사건 번호가 호명되면 피고인석이라는 의자에 앉게 됩니다. 검사님과 마주보게 되고, 그것은 역으로 검사님과 내가 동등한 입장에서 주장과 방어를 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판사님이 맨 처음 피고인이 진짜 그 피고인이 맞는지 인정신문이라는 걸 하게 되는데요. 간단히 본인의 이름, 생년월일, 직업, 주거, 또 예전에 본 적이라고 말했던 등록 기준지도 확인을 하게 되십니다. 그런 다음 자리에 착석을 하시면 왜 공소가 제기됐는지에 대해서 검사님이 공소장을 요약해서 읽어주십니다. 그런 다음 변호사가 있다면 변호사가 그 사실을 인정하는지 아닌지, 아니면 일부만 인정하는지를 말씀을 하게 되고, 변호사가 없다면 본인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미리 공소장을 읽어보는 것도 중요하시고, 여러 개의 고소 사실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수사 과정에서 검사님이 일부만 기소하시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죄를 어떻게 인정하실 건지 입장을 미리 정리하고 가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증거 제출의 단계가 이루어지는데요. 검사님께서 증거 목록과 여태까지 수사가 된 기록을 판사님께 제출하는 단계입니다. 그때 일반적으로 모든 범죄 사실을 자백을 하신다면 검사님이 제출하시는 증거에도 동의라고 해서 이게 증거 맞습니다, 증거로 써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고, 그런데 내가 범죄 혐의,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라고 하시면 검사님이 제출하시는 증거 중에서 나한테 불리하게 되어 있는 증거, 내가 보기에 정말 이거는 증거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증거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부동의라는 절차를, 동의하지 않습니다, 증거로 쓰지 마십시오라는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대부분이 피해자의 진술, 고소장, 나에게 불리하게 쓰여진 목격자의 진술이 될 텐데요. 내가 부동의하게 되면 검사님은 그 증거를 증거로 쓸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내가 부동의한 사람들, 부동의한 증거들에 대한 그 진술을 한 사람들을 다음 기일에 증인으로 신청하게 되고, 그럼 다음 기일은 증인신문 기일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만약에 모든 사실을 자백하고 그래서 증거도 모두 동의하셨다면 간이공판 절차라고 해서 그날 재판이 끝나시는데요. 재판 절차가 끝나는 거고 선고 기일은 그로부터 3, 4주 후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만약 내가 범죄를 다 인정한다라고 하면 흔히들 말씀하시는
형량 받았다, 구형 받았다라고 하시는 검사님이 원하는 형이 얼마 정도이다라는 검사님이 뭐 징역 2년에 처해 주십시오, 벌금 300만 원을 처해 주십시오 이런 말씀을 하게 되고 이제 피고인 측에서 최후 진술을 하게 됩니다. 그때 반성한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시면 선고 기일이 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동의한 증거가 있다면 증인신문기일 또는 검증기일, 감정기일 여러 증거 절차가 앞으로 3, 4주 단위로 계속되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선고 기일이 열리는데요. 이때도 뭐 유죄, 무죄뿐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유죄 중에서도 징역형, 실질적으로는 교도소에 살아야 되는 거 또는 징역형을 부과하지만 집행유예라고 해서 징역을 살아야 마땅하지만 집행유예 2년이라고 하면 2년 동안 어떠한 범죄도 저지르지 않고 성실히 살아간다면 징역 생활을 다 한 것으로 참고해 주마라는 집행유예 선고가 있으시고요. 선고유예라고 해서 유죄도 인정되고 처벌받아 마땅하지만 초범이고 합의되었고 깊이 반성을 하고 있는 여러 사장을 참작해서 선고조차 하지 않겠다. 이 경우에는 일률적으로 사람마다 다른 것이 아니라 2년이 지나면 면소 판결을 받은 것과 동일한 효과가 생깁니다. 그 말은 2년이 지나게 되면 유죄 판결 자체가 없었던 것 같이 형이 흔적 이렇게 사라지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선고유예는 매우 좋은 제도이고 변호사도 거의 승소했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이제 징역형들이 있고 벌금 300만 원, 500만 원의 벌금형이 있는데요. 징역 어떤 분들은 내가 너무 몇백 단위 벌금을 내는 것이 부담스럽다 하시면 징역형을 선호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벌금형이 나올 정도라면 집행유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집행유예 기간 중에는 내가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받았다고 해서 그 기간 내에 똑같이 음주운전을 해야만 집행유예 효과가 사라지고 원래 당초 선고받았던 형을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사소한 폭행, 뭐 그런 모욕, 뭐 이런 거가 문제가 되어도 이전에 받은 집행유예 효과가 사라지니까 사실은 매우 엄한 범죄이고요. 최근에 또 민식이법과 관련해서 문제 소지가 있다고 하는 것이 그것이 일률적으로 징역형을 선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집행유예는 가능할 수 있지만 특히나 조심하셔야 될 분들이 공무원분들은 집행유예 이상만 선고되면 공무원의 자격을 잃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분들하고 운전을 안 하실 수가 없는데 조금 엄한 처벌이고요. 벌금도 어떤 경우에 30만 원짜리 벌금도 있는데 이게 우리가 뭐 딱지 떼인다 하는 정도의 그런 건 아니고 엄연히 빨간 줄 간다라고 표시하시는 전과가 됩니다. 그래서 우습게 뭐 30만 원짜리 약식 명령 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검사님이 판사님 결재를 받아서 벌금 고지서처럼 이렇게 날아가는 경우도 단순히 그냥 이 정도 내고 끝내지 하실 것이 아니라 본인에게 억울한 점이 있으시다면 정식 재판 청구라는 제도를 통해서 재판이 열리고 나의 무고함, 억울함을 적극적으로 항변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일반적인 형사소송의 절차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